이혼하고 혼자 살 줄 알았거든요. 근데요, 그 인간 3개월 만에 새 여자를 집에 들였어요. 그 집, 제가 반반 낸 집이었거든요. 그 여자요, 제 며느리보다 어려 보이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8입니다. 결혼은 30에 했고 이혼은 56에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누군가를 다시 만났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저 자신을 다시 찾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쓰게 된 건 지난달에 전 남편이 재혼을 했다는 소식을 들은 날부터였습니다. 그날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려고 집 청소를 2번이나 했고 커피를 5잔이나 마셨고 텔레비전 소리를 크게 틀었습니다. 그런데요, 소용없더라고요. 제 남편은 참 말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젊었을 땐 그 말솜씨에 반했고 살면서는 그 말 한마디에 울고 웃었습니다. 나는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은 당신이야. 그 말이 진심이었던 적도 있었겠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턴 그 말은 습관처럼 느껴졌습니다. 결혼 10년 차쯤 남편은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당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달라졌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술을 자주 마셨고 무엇보다 저를 보는 눈빛이 사라졌습니다. 이혼을 생각한 건 그로부터 5년쯤 지나서였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내가 너랑 살아줘서 다행인 줄 알아.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사는 게 아니구나. 그냥 습관처럼, 책임처럼 어쩔 수 없이 같이 사는 거구나. 그런데도 참았습니다. 딸이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아들은 군대에 가 있었거든요. 그 아이들에게 우리 이혼한다는 말을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결혼 기념일 날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남편에게 케이크를 사다 주었습니다. 작은 케이크였고 초도 2개만 꽂아뒀죠. 우리 그래도 벌써 26년이네. 그 말을 건넸을 때 남편은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그걸 왜 기억하냐? 그런 건 이제 좀 잊어.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툭 끊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 처음으로 이혼 서류를 검색해 봤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밤마다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박힌 날부터 밥을 먹어도, TV를 봐도, 사람을 만나도 통 마음속에선 그 2글자만 맴돌았습니다. 이혼. 하루는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하자. 남편은 처음엔 못 알아들은 듯 제 얼굴을 멍하니 쳐다보더니 곧바로 피식 웃었습니다. 뭘 그리 진지하게 말해. 또 싸우자는 거야? 아니, 이혼하자는 거야. 그 말에 남편은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드디어 그 말 나오네. 그래, 나도 그만 살고 싶었어. 그 말이 왜 그렇게 아프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먼저 말했는데 왜 내가 버림받은 기분이었을까요?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습니다. 우리 사이에 미성년 자녀도 없고 재산 분할은 사실상 반반이었지만 제가 먼저 손을 놓았습니다. 집은 그냥 가져. 난 조용히 나갈게. 그 집은 우리가 함께 마련한 첫 내 집이었고 아이들이 뛰놀던 기억이 남아있는 공간이었는데 나는 그 모든 추억을 그 사람에게 두고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에 더는 내 자리가 없었기 때문이죠. 58년 인생 처음으로 혼자라는 단어를 배웠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누가 부르지 않았고 늦은 밤 불 꺼진 방에서 들리는 건 내 숨소리뿐이었습니다. 하지만요, 그 외로움보다 더 무서운 건 허무함이었어요. 난 뭘 위해 살아왔지?
내 인생은 누구를 위한 거였지? 하루는 거울을 보다가 주름진 내 눈가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라도 나답게 살아야 하지 않겠어? 그렇게 조용히 지내던 어느 날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혹시 아빠 새로 여자 만나는 거 알아? 뭐, 그 집에 여자 있는 거 봤대. 요즘 아빠 회사 복귀도 하고 같이 사는 것 같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며칠 뒤 지인이 보내준 사진 한 장이 도착했습니다. 거기엔 내가 살던 그 거실 소파에 낯선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옆에 앉아 웃고 있었고 그 여자는 남편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저 사진 속 그 소파, 그거 내가 골라서 산 거였어요. 그 벽에 걸린 시계 결혼 10주년 기념으로 딸이 선물한 거였습니다. 그 안에 있는 건 내가 만든 삶의 흔적이었는데 그 자리를 차지한 건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여자였습니다. 사진을 본 후로 며칠 동안 밥맛도 없고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머릿속엔 계속 같은 생각만 맴돌았어요. 그 여자가 누구지? 도대체 언제부터 만난 걸까? 이혼한 지 3개월, 아무리 빨라도 그렇게 금방 누굴 들일 수 있나요? 지인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 우리 동네 요가 학원에서 일했던 사람 같아. 내 남편이랑 예전부터 좀 친해 보이더라. 요가 학원. 그 순간 떠올랐습니다. 3년 전부터 남편이 허리 디스크 핑계로 주 3회 요가를 다닌다며 퇴근 후 늦게 들어오던 그 시절. 그때부터였던 걸까요? 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미 남편의 삶에 들어와 있던 사람이었다면 이혼 전에 이미 그들은 마음이 오간 게 아닐까요? 며칠 후 장을 보러 나간 시장 입구에서 저 멀리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검정색 점퍼에 남편이 좋아하던 낡은 가방을 맨 그 사람. 그리고 옆에는 젊고 화사한 옷차림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둘이 손을 잡고 있더군요. 아무렇지도 않게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나는 얼어붙은 채 그 자리를 피하지도 못하고 그저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가 저를 힐끔 쳐다보더니 웃으면서 남편에게 뭐라 속삭였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명일 씨 전 부인이시죠?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여자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우월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명일 씨랑 요가 다니면서 알게 됐어요. 좋은 인연으로 다시 시작하게 됐어요. 나는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 집, 제가 반반 낸 집이었거든요. 그 말을 남기고 나는 뒤돌아섰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은 듯 세상이 흐려졌습니다. 그 집은 말이죠. 현관 신발장 하나부터 부엌 찬장, 소파 위치, 조명 밝기까지 내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 집을 가져갔고 이젠 그 여자와 그 안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정말 못 견디겠더군요. 내가 26년간 참으며 버텼던 결과가 이거였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시장에서 돌아온 뒤 나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는지도 몰랐고 밥솥에 있던 밥은 그대로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소파에 앉아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지금 잠깐 통화 괜찮으세요? 그래. 그 아이는 한참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댁에 여자분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셨어요?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 봤어. 저희도
애들 운동회에서 들었어요. 아버님이 새어머니랑 같이 오셨다고? 그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아이 역시 충격이었던 거겠죠. 우리 딸도 아들도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 사람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참 망설이다가 받았더니 익숙한 목소리가 아무렇지 않게 흘러나왔습니다. 그날 시장에서 본 거 좀 놀랐지. 그게 너무 갑작스러웠지. 그냥 뭐랄까 나도 그 친구랑 오래된 인연이기도 하고. 나는 한숨을 쉬었다. 뭘 원하는데 전화했어? 애들한테 괜히 소문 이상하게 나면 안 되잖아. 나도 체면이 있고. 체면? 이 사람은 지금 저한테 사과를 하러 전화한 게 아니었습니다. 입단속을 하러 전화한 거였습니다. 나는 당신 체면 같은 거 이제 안 지켜.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그 말에 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괜히 애들까지 알면 복잡해지니까 말이야. 이미 알았어. 며느리도 알고 아들도 곧 알겠지. 당신이 만든 일이니까 당신이 책임져. 그 말을 끝으로 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꽤 잘 정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혼도 깔끔하게 했고 남은 삶을 혼자 살아갈 준비도 되어 있었습니다. 책도 읽고 걷기도 하고 가끔 친구들과 차도 마셨죠. 그런데 그 사람의 재혼 소식, 그 여자의 얼굴, 그 집 거실의 풍경, 그 모든 것이 내 안에 묻어두었던 감정을 다시 헤집어 놓았습니다. 며칠 후 딸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진짜 괜찮아?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정말 괜찮다고, 이미 지난 일이라고. 하지만 그날 밤 딸이 돌아가고 문을 닫은 뒤 나는 소리 없이 울었다. 나는 정말 괜찮은 걸까? 울고 난 다음 날 거울을 보면서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다시 나를 챙길 때야. 그 순간 정말 오랜만에 내 눈을 봤습니다. 피곤하고 지쳐 있었지만 그 안에는 아직 남아있는 나라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매일 아침 공원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오래 걷다 보면 생각이 비워지고 사람들의 말소리와 새소리에 가슴이 조금씩 풀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근처 문화센터에서 글쓰기 수업도 신청했습니다. 한 줄 한 줄 내 이야기를 써 내려가다 보면 잊고 있었던 나의 감정들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구나. 그날 동네 친구 한 명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혼 소식도 알고 그 집에 새 여자 들어온 것도 알고 있는 친구였어요. 너 그 여자 요가 학원에서 잘렸단 얘기 들었어? 뭐, 전 남편이랑 사귄다는 소문 나면서 여기저기 말라고 학원 쪽에서도 곤란했대. 그 사람 원래 조용한 성격 아니래. 나는 그 말을 듣고 이상하게도 조금 숨통이 트였습니다. 그 여자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고 있었지만 그 속엔 나처럼 외면받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노트를 꺼내 누구에게도 보내지 않을 편지를 썼습니다. 명일 씨, 당신이 나를 떠난 건 괜찮아요. 하지만 내가 당신에게 바란 건 고작 마지막 인사 한마디였어요. 그 집, 내가 만든 집이에요. 그 벽지, 그 커튼, 그 장판, 다 내가 손으로 골랐고 발로 뛴 결과였어요. 그 안에 당신은 누굴 들인 건지, 내가 떠난 게 아니라 당신이 내 모든 것을 지운 겁니다. 이제는 묻지 않을게요. 그냥 나도 당신을 잊겠습니다. 나는 편지를 봉투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페이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서랍 속에 넣었다. 그 편지는 사실 그에게 보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위한 작별 인사였습니다. 편지를 쓴 다음 날 딸이 찾아왔습니다. 손에 붕어빵 봉지를 들고 들어오더니 익숙하게 전기포트를 켰습니다. 엄마,
우리 오랜만에 붕어빵 먹자. 나는 웃으면서 앉았습니다. 딸은 한참 말이 없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가 다시 연락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했던 말이었다. 근데 있잖아. 엄마, 난 아빠보다 엄마가 훨씬 자랑스러워. 나는 그 말에 잠깐 입술을 앙다물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해? 엄마가 이혼하고도 무너지지 않았잖아. 그리고 요즘엔 엄마가 진짜 엄마 같아. 예전엔 늘 뭔가 눌려있는 느낌이었거든. 나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 한가운데 따뜻한 물이 고이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나 요즘엔 엄마 닮고 싶어. 그 한마디는 내가 지난 시간 동안 꼭 참고 견뎌온 모든 날들에 대한 최고의 위로였습니다. 며칠 뒤 고등학교 동창회 초대장이 도착했습니다. 5년 만의 모임이었다. 안 갈까 생각도 했지만 이상하게 이번엔 가고 싶었다. 이젠 내가 도망칠 이유가 없었어요. 이혼한 것도 혼자 산 것도 모두 부끄러운 일이 아니니까. 그날 모임 장소에 도착하자 낯익은 얼굴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야, 오랜만이다. 아직도 예쁘다. 야, 이혼했다며? 농담 반 진담 반 섞인 말들 속에서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잘 헤어졌어. 지금 훨씬 좋아. 그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전 남편과 그 여자가 있었습니다. 나는 눈을 떼지 않았고 그도 나를 봤습니다. 그리고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가 먼저 다가왔다. 아,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잘 지내시죠? 그 순간 남편은 고개를 숙이며 작게 인사했다. 그동안 잘 지냈어?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나 요즘 글도 쓰고 걷기도 하고 드라마도 보고 나답게 잘 살아. 그는 잠시 눈을 떼지 못하더니 작게 중얼거렸다. 그래, 다행이다. 나는 그 자리를 당당하게 마무리하고 나왔습니다. 그가 나를 떠난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서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게 된 것이었고 그 집을 뺏긴 게 아니라 나는 내 삶을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동창회 이후 나는 처음으로 과거와 정면으로 마주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주치기 싫었던 사람들, 피하고 싶었던 얼굴들, 그 모든 것들을 피하지 않고 내 눈으로 바라봤고 그날 이후 나는 조금 더 당당해졌습니다. 요즘 제 하루는 평범하지만 그래서 더 소중합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면 새소리가 들리고 햇살이 부엌 타일에 부딪혀 반짝거리는 걸 보면 혼자 웃음이 납니다. 라디오에서 나오는 옛 노래를 들으며 손수 만든 유자차를 한 모금 마시고 작은 공책에 오늘의 기분을 적어요. 이혼하고 나서도 인생은 끝이 아니었어. 오히려 지금이 더 나다워. 글쓰기 수업에서는 내가 쓴 글을 발표하기도 합니다. 황혼에 피는 용기 라는 제목의 수필을 읽었을 때 많은 사람이 울고 몇몇은 끝나고 나서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언니, 나도 이혼했어요. 언니 글 보고 용기 냈어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겪은 일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의 등불이 될 수 있는 이야기였다는 걸. 딸은 주말마다 손주를 데리고 옵니다. 작은 손이 내 손을 꼭 잡고 할머니, 나 이 집 좋아? 라고 말할 때 나는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나도 이제 이 삶이 좋아. 나는 가끔 내게도 편지를 씁니다. 너 참 잘 견뎠다. 누구보다 많이 참았고, 누구보다 크게 울었고, 그리고 누구보다 멋지게 다시 일어섰다. 이제는 누구를 위한 삶이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도 된단다. 늦지 않았다. 아직 하루는 길고 인생은 너를 기다린다. 나는 이제 누군가의 아내나 엄마라는 말보다
그냥 나라는 말이 더 좋습니다. 오래 걸렸습니다. 내 이름을 소중하게 느끼기까지. 누군가의 무게 속에 가려졌던 내 마음을 조용히 꺼내어 들여다보게 되기까지. 지금은 혼자지만 외롭지 않고 고요하지만 공허하지 않다. 요즘엔 카페에도 혼자 갑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따뜻한 라떼 한 잔 시켜놓고 책을 읽거나 사람들을 구경하죠. 예전 같았으면 혼자 밥 먹는 것도 눈치 보였는데 이제는 그런 눈빛도 나를 흔들지 못한다. 그게 아마 진짜 어른이 되는 건 아닐까.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혹시 나처럼 긴 결혼 생활을 마치고 혼자 남겨졌다면 혹은 외로움과 상처로 가슴이 무겁다면 부디 꼭 기억해 주세요. 혼자라는 건 실패가 아니라 내 인생의 한 페이지를 정리했다는 뜻이에요. 당신은 떠밀려서 혼자가 된 게 아니에요. 당신은 스스로를 위해 필요한 선택을 한 사람입니다. 이제는 남편도 자식도 남들의 시선도 아닌 당신 자신을 중심에 놓고 살아도 괜찮아요. 나는 나를 버리지 않았고 결국 나를 다시 찾아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내가 자랑스럽다. 고맙습니다.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요. 이제 당신의 이야기도 조심스럽게 꺼내보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58. 그러나 이제야 제 이름으로 살아가는 한 여자가